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4강 드디어 일과 놀이 부분을 할 건데요. 이제 이거 강의만 하면 이제 한 강의만 남았어요. 5강은 이제 적응력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뭐 오늘 강의도 재밌을 거지만 다음 강의는 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렇게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하냐. 그 첫 번째 강의 자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대인관계, 세 번째 인지기능, 오늘 일과 놀이를 할 거고요. 그 일과 놀이를 같이 다루는 거는 일은 심각한 거고 뭐 놀이는 노는 거, 좀 덜 심각한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병행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과 놀이가 사실상 우리가 하루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일이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이제 노는 거죠. 좀 몸을 릴렉스 시키고 그 다음에 자는 건데 이런 행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과 놀이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다양한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 정신과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맥락에 맞는 일과 놀이를 선택해서 하는 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프로이드가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프로이드 시대 때부터 뭔가 사랑과 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후학들이 거기다가 이제 놀이라는 요소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및 후학들은 사랑, 일, 놀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시해서 봤는데 이강 대인관계에서 사랑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일과 놀이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이 도대체 뭐냐? 일의 정의를 우선 알아볼게요. 뭐든지 정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이란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들여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드는 행위를 칭해요.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돈벌이 여부에 따라서 일을 나눌 수 있어요. 학생은 학교에 가죠. 뭐 봉사활동 하는 것도 일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일이지만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돈을 안 버는 일도 존재한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하는 일이 있고 뭐 틈틈이 하는 일이 있고 예를 들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뭐 대부분의 낮 시간을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해 관해서 일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고 근무 장소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예를 들어 가사일이라든지 뭐 아이 양육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 집 밖에서 하는 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도 일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수련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떤 일은 특정한 학위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그 기술 난이도를 어느 정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요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놀이에 대해서는 또 놀이가 왜 중요하냐? 놀이 패턴을 이용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제대로 놀 줄 아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고 노화에 더 성공적이라는 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놀이가 존재하죠. 뭐 단순한 뭐 밖에 잠깐 걷기부터 뭐 TV 시청, 뭐 소설, 책 읽기, 사람들 만나는 거, 사회화하는 것도 이제 놀이일 수가 있고요. 운동하기, 뭐 여행 가기, 요리하기, 뭐 이런 모든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여가 생활을 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소비 시간에 따라서
같은 놀이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노냐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독서를 놀이로 하는 사람만 쳐도 일주일에 30분 독서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 이거는 놀이를 통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누구와 함께 노느냐, 혼자 하느냐, 함께 하느냐. 예를 들어 뭐 프라모델 만드는 놀이를 즐기는 사람은 혼자 방에서 혼자 열심히 프라모델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주말 바이크 동호회 이런 거를 하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죽 자켓을 멋들어지게 입고 이렇게 뭐 저쪽 그 북한강 쪽을 향해서 달리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놀이죠. 깊이와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취미를 그냥 각각을 맛보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해도 굉장히 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우연히 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격증 하나만 따고 딱 그 즐길 수 있을 만큼 그 자격증 하나만 따고 어떤 사람은 따고 그 다음 단계 뭐 어드밴스 발전된 단계를 따고 그 다음에 막 강사 자격증까지 따고 하면은 정말 깊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놀이의 형태를 나눌 수가 있고 또한 그 성관계, 섹스 놀이로서 이 섹스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성인의 정신적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얼마나 자주 하고 뭐 이게 과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섹스를 해도 이게 만족감이 있는 상태로 하는 건지 사랑이 기반이 된 성관계를 하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놀이가 완전히 부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가 시간이 없고 본인을 안정시킬 수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생각해 보세요. 퇴근해도 다음날 일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뭐 한국에서는 그 워낙 취업 시장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20, 30대에 이제 장기화되죠. 이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끝없는 자기 개발이 장기화되는데 이것도 안 놀면서 하면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어떻게 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각 영역에서도 또 이제 나눠지잖아요. 저희는 이 네 가지 면에서 일과 놀이를 평가하는 법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능력과 발달 수준에 과연 적합한지 이게 1번이고 2번은 과연 일과 놀이가 편안하고 즐거운지 세 번째는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네 번째는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말하면 자신 수준에 맞는 두 번째는 재미있는 세 번째는 가치가 있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네 번째는 해도 되는 불법이 아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과 놀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능력과 발달의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일을 절대적으로 하고 어떤 놀이를 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발달 수준, 그 수련 기간을 고려해서 이 활동이 이 사람한테 적합한 상황인가를 보는 게 맞거든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버거킹에서 일하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버거킹 제가 정말 와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버거킹에서 일하는 16세 고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공부하면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돈도 벌고 자기 학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그 본인 수준에 맞는 직업이죠. 근데 예를 들어 45세 물리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어떤 발달 수준이라든지 수련 기간, 능력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활동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하는 12세 소년. 이 소년은 주말마다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또래들이랑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본인 나이에 맞고 뭐 맥락에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자기 회사에서 낮 시간에 계속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본인의 발달 수준이라든지 능력에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해도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괜찮은 활동인가가 결정되고 굉장히 부적절한 활동이고 뭔가 왜 발달 수준에 이렇게 안 맞는 활동을 하지? 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어떤 게 있냐? 우선은 일이나 공부 측면을 알아볼게요. 현재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련이 필요했나요? 수련을 했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가요? 아까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버거킹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걸 캐치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어떻게 결정했나요? 어떤 진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고 놀이 관련해서의 적합성, 발달 수준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이 여가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 여가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나요? 주로 자신 또래들과 어울려서 여가 활동을 하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랑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발달 수준보다 자기가 낮은 활동을 즐기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여가 활동이 당신의 다른 삶의 활동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이런 질문에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제 합리화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뭔가가 마찰음이 생기고 좀 부적절한 부분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40세 여성 이 씨인데요. 이분은 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7년을 공부했대요. 막상 교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연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다 교수직을 내려놨고 그 이후 지난 5년간 조그마한 잡지사의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씨의 수련 업무를 고려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좀 동떨어진 일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측면의 얘기고 우선은 이 사람의 일을 기술할 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안함과 즐거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삶에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는 건 아이들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반드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즐기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보람은 느끼지만 진정하게 즐기면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데 즐겁지는 않다.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놀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놀면서도 즐기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캠핑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캠핑장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조기 축구회 주말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간다.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놀이고 여가 생활이지만 본인은 즐기면서 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안함과 즐거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을 좋아하나요? 아침에 일터로 가는 상상을 하면 이게 기다려지나요? 이거 진짜 이게 일터로 가는 게 정말 기다려지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재 일이 만족스럽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즐기거나 덜 즐기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놀이를 보면 하기로 예정된 활동 중에 기대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당장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정된 일 중에 가슴 뛰고 두근거리게 만드는 진정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요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재미를 느끼나요? 이게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 있는데 일이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놀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 씨의 사례를 볼게요. 35세 남성이고 대기업의 회사원이에요. 매일 10km씩 조깅을 하는데 조깅을 하느라고 인대파열까지 오고 수많은 부상을 입었대요. 또한 매일 뛰기 전에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는데 이 정도로 부상을 입고 메스꺼움을 느끼는데도 뛰고 있으면 이 사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즐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고 뛰어난 성과를 냈대요. 뭔가 미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고등학교 때 훈련을 위해서 뛰던 거리를 지금은 노화를 막으려는 명목하에 매일 뛰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때 자신이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을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은 뭔가 다른 목적 의식으로 뛰고 있어요. 부상을 입으면서도 메스꺼우면서도 뛰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정하게 즐기면서 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즐기면서 하지 못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과 놀이가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인데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월세를 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월세를 못 내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얼마만큼 버는지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진 않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준은 돼야 돼요. 배우자나 뭐 타 구성원한테 의존하고 부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상호 동의하에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이 이런 의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요새는 뭐 30대 초중반까지도 부모님과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확실히 안 되고 약간 그 경계가 굉장히 뿌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과연 누가 원하는 건지 부모나 자식 모두 상호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굉장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루어진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양쪽이 다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 자체도 몸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세 가지 일을 하느라고 여가 생활로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몸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어떻게 평가하냐? 우선 일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으로 흑자 상태인가요? 빚이 있나요? 현재 자신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상황이 만족스럽나요? 다른 사람, 정부에서 나오는 뭐 보조금도 포함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으로써 일부분의 그 돌봄 충분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왜 그런가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가 생활로서 운동이 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는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예를 한번 볼게요. 남씨의 예를 볼 건데 자신의 일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 그의 부인은 자신의 일에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대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씨는 사직을 해서 아이들을 돌봤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씨 부인은 계속 일을 하기로 둘이 의논을 했어요.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남씨는 경제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부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가족의 상호 동의하에 부인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면서 돌봄 측면에서는 잘 그 가정과 남씨 본인도 유지가 잘 된 것 같아요. 최 씨의 케이스를 볼까요? 30세 대학원 학생인데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으면서 본인의 월세를 낸대요. 이로 인해서 그냥 아버지는 그녀가 달갑지가 않아요. 계속 용돈을 많이 받아가니까. 최 씨 스스로는 본인이 아이 같다는 인식을 계속 지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 씨는 스스로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 본인 자기 판타지라고 하죠. 자기 인식이라든지 자기 판타지 측면에서 이런 의존적인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환경에서는 그런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영역을 볼게요. 일과 놀이가 과연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때로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와 일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불법적인 행위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놀이가 불법적인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놀이가 뭐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으로는 어떤 게 있냐? 이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어떤 일 때문이었나요?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 질문을 하면 환자들이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이런 문제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저희 주는 메릴랜드인데 그 모든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었는지를 쭉 다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개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엔 의사만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사람이라든지 생일과 이름만 알면 이거를 범죄 이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데이트를 하면은 첫날에 바로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그런 거를 우선 본대요.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게 과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절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처음에 아무튼 너무 돌아갔는데 각설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여가 활동 시 많은 양의 술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나요? 많은 양의 술이라는 건 한국에서의 기준과 미국 기준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소주가 싸고 그래서 많이 마시죠. 지금 하는 어떤 활동이 불법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2개 볼게요. 강 씨. 강 씨는 28세 남성이고 교사예요. 일을 마치고 매일 밤 집에 가서 와인 한 병을 통째로 마신대요. 와인은 숙취가 막 끝내주는데 와인 한 병을 통째로 마시네요. 이것이 그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유일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김 씨는 자기가 와인을 마시는 이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물질 사용이 필수적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와인 없이는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화가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와인이 이제 법적으로는 맞는다고는 해도 이거는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의학적으로 권유되는 음주량은 하루에 스탠다드 기본 음주 단위가 있거든요. 10ml 알코올 100%를 이제 한 잔으로 치는데 그거를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씩 매일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인 한 병은 이걸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박 씨를 볼게요. 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도 한국에서처럼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느라고 자녀가 타 학교와 중요한 친선 농구 경기를 할 때 지난 2년간 한 번도 응원차 참석하지 못했대요. 농구팀 코치가 이 부모에 대해서 이 사람 부모는 얘 부모는 왜 한 번도 안 와? 이렇게 궁금해해서 확인차 박 씨한테 전화를 걸기까지가 됐대요. 이제 일과 놀이가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특히 이렇게 문화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뭐가 과연 정상이고 뭐가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거고 뭐가 부적절한 건지. 한국에서는 이 밤늦게까지 부모가 일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학교에 그렇게 이제 관여를 많이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이런 행사도 많고 부모가 와서 자녀를 응원하고 부모끼리도 좀 친교를 맺고 이런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거를 이제 불참함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비춰질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 좀 용인이 안 되는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일과 놀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네 가지는 과연 이게 자기 수준에 맞는지 재미가 있고 안정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금전적으로 또 해도 되는지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그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써봤어요.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대체 기술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한번 볼게요. 고 씨는 40세 여성이고 그녀는 일과 놀이 패턴에서 여러 강점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강점이 있나 볼게요. 비록 그녀는 법학대학원을 나온 후 수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지만 현재는 두 딸을 돌보기 위해서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담당하고 있대요. 그녀는 현재 업무가 그녀의 수련 수준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아까 말한 적합성이죠. 현재 상황은 남편과의 상호 합의의 결과래요. 이 금전적인 이게 돌봄이 가능한지 부분에서 이런 합의 여부, 의존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녀는 현재 자신의 주부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거기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있대요. 이 두 번째 영역이죠. 기쁨과 안정감. 그녀는 자녀 양육에 열정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또 고 씨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대요. 봉사활동과 학부모들과 만든 북클럽에서 활동을 여가 활동으로 즐기고 있대요. 능동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여가 활동이죠. 봉사 활동도 나이에 맞고 학부모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학부모로서 어떤 발달 수준에 맞는 거잖아요. 또 그녀는 여기에서 기쁨과 안정감을 느낀대요. 또 두 번째 영역이죠. 또 그녀는 대학생 때 등산 동아리를 통해 등산에 입문했고 현재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긴다. 또 돌봄의 영역에서 자신을 돌보는 데 문제가 없는 일과 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또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문화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부분이 특히 오늘 배운 부분을 고려해서 기술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를 참고해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기술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과 놀이의 영역에서 50세 김 씨의 기능을 기술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 씨의 기능을 기술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앞에서 배운 네 가지의 그 놀이와 일을 기술하는 그 어떤 변수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하고 표현해 보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망의 4강을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이제 또 한 강의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적응력이고 그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도 좀 많이 들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은 좀 있으면 이번 주말이 추수감사절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일을 별로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지금 기쁜데, 예, 한국에 계신 분도 미국에 계신 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